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아픈 척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치던 며느리의 그 악스러운 거짓말까지도요. 하지만 열에 들떠 올라간 3층에서 그의 진짜 웃음소리를 들은 그날, 제 수십 년의 인내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바보처럼 희생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저의 마지막 계획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78살이에요. 제 인생이 담긴 이 3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설렁탕 집을 하고 있죠. 서울 마포구에서 제 설렁탕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니 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국밥을 말아온 셈이에요. 그날도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만은 또렷했죠. 캄캄한 어둠을 뚫고 1층 가게로 내려가면 저를 반기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밤새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 냄새예요. 이 냄새가 제겐 자명종 소리 같고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탄 같은 거랍니다. 가게에 큰 솥에 불을 올리고 밤새 우려낸 국물을 확인하는 게 제 첫 번째 일과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원칙이죠. 국물 맛은 정성이고 정성은 시간이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이 가게 구석구석 그 사람의 손때와 제 젊은 날의 땀방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아침 6시가 되면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밤새 일하고 퇴근하는 택시기사 아저씨,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고 들어오는 과일가게 부부, 다들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웃들이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고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피곤하긴 해도 누군가의 텅 빈 속을 든든하게 채워준다는 보람. 그게 제가 이 나이에도 새벽잠을 설치며 가게를 지키는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제 하루는 가게 문을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 두 번째 하루가 시작되는 셈이죠. 바로 제 아들 지훈이네 가족의 엄마이자 할머니로서의 하루 말이에요. 저는 이 건물의 2층에 혼자 살고 3층은 아들 내외에게 공짜로 내줬어요. 결혼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며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들어와 살라고 했죠. 집세는커녕 전기세, 수도세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젊은 애들이 돈을 모으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 어미 된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손녀서와 그 애가 제 기쁨이고 사는 낙이죠. 오후 4시 가게 일이 제일 바쁜 시간이지만 저는 앞치마를 벗고 서아의 초등학교 앞으로 달려가요.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이를 보면 온몸의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나면 어느새 저녁 준비할 시간이에요. 그때쯤이면 제 며느리 하윤이가 들어오죠. 하윤이는 원래 회사에 다녔는데 몇 달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고요. 하지만 집에 있다고 해서 살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윤이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잠이 많아서 제가 서아를 데리고 나간 오전에나 겨우 일어나더라고요. 가끔 서아의 태블릿으로 하윤이의 SNS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엔 제가 전혀 모르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더군요. 제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 사진을 찍어서는 소박하지만 건강한 집밥, 주부 스타그램, 며느리 일상 이런 글과 함께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사진 밑에는 친구들의 댓글이 가득했어요. 하윤이는 살림도 잘하네. 지훈이 장가 잘 갔다. 그 글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내가 차린 밥상인데 왜 네가 칭찬을 받는 건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지훈이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려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아들 지훈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너무 바쁘죠. 강남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승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집에 오는 건 늘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게 전화를 걸어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그 목소리엔 항상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제가 괜찮다. 너나 잘 챙겨라 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은 네, 어머니. 저 또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라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어요. 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집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내인 하윤이가 늘 어머니,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라고 앵무새처럼 말했을 테니까요. 하윤이의 이기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우리가 함께 마트에 갈 때였어요. 그날도 하윤이는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같이 가요. 어머님이랑 가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싹싹하게 구는 게 기특해서 따라 나섰죠.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이는 카트 2개를 끌고 왔어요. 하나는 식료품을, 다른 하나는 자기 물건을 담는 용도였죠. 하윤이는 카트를 채우는 내내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하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제 친구 민정이는 이번에 남편이 신상 명품 가방 사줬대요. 시댁에서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요. 저는 그런 복은 없나 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훈 씨 성공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며느리의 고생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요. 그래서였을까요? 하윤이가 값비싼 수입 과자며 유기농 화장품을 카트에 담을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렇게라도 해야 며느리의 허한 마음이 채워진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계산대 앞에서 항상 벌어졌어요. 물건이 가득 담긴 카트 2개가 계산대 위에 올려지면 하윤이의 전화벨이 약속이나 한 듯 울렸어요. 어머, 어떡해. 급한 전화가 와서요. 어머님, 먼저 계산하고 계세요. 저 금방 올게요. 하윤이는 그렇게 말하며 늘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과 엄청난 금액이 찍힌 계산서 앞에 남겨지는 건 항상 저였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카드를 꺼내 계산했어요. 가족인데 뭘 그리 따지나 싶어서요. 그날 밤도 저는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쳤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써온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기록이었죠. 가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 내려가다가 오늘 마트에서 쓴 금액 앞에서 펜을 멈췄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 돈이면 가게를 하루 이틀은 더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제가 그저 국밥만 말 줄 아는 늙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낡은 가계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땀 흘려번 모든 돈과 가족을 위해 쓴 모든 돈의 역사를요. 그리고 저 또한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죠. 단지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침묵이 언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신기해요. 어제까지는 그저 동네 사랑방 같던 제 작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니 말이에요. 모든 일은 젊은 남자 손님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가게에 들어와서는 혼자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더군요. 음식이 나오자마 자 먹지는 않고 이리저리 사진을 찍고 영상까지 찍는 모습이 조금 유별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저는 늘 하던 대로 가장 좋은 고기를 듬뿍 담아 정성껏 한 그릇을 내어줬어요. 손님은 다 똑같이 귀하니까요. 며칠 뒤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제게 휴대폰을 불쑥 내밀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며칠 전 왔던 그 젊은 남자가 제 가게 설렁탕을 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더군요. 먹방 유튜버라고 하던가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화면 아래에 적힌 숫자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날들이 시작됐어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골목에는 긴 줄이 늘어섰죠. 제 가게 단골이던 동네 어르신들은 발 디딜 틈이 없어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고 그 자리엔 온갖 멋을 부린 젊은이들이 채워졌어요. 다들 휴대폰을 들고 가게 간판부터
제가 국밥을 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음식이 나와도 바로 수저를 드는 법이 없었어요. 가장 예쁜 각도를 찾아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나서야 겨우 국물 한 숟가락을 뜨더군요. 수십 년간 익숙했던 제 가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과 시끄러운 소음만이 가게를 가득 채웠죠. 저와 아르바이트생 단둘이서 감당하기엔 벅차다 못해 거의 재난 수준이었어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국밥을 말고 그릇을 치우고 또 국밥을 말고 눈을 감아도 뽀얀 설렁탕 국물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죠. 몸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왔어요. 이건 성공이 아니라 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탈이 났죠. 그날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어요. 끙끙 앓다가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뒹굴고 있는 며느리 하윤이가 보이더군요. 제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아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가게에 내려와서 계산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 말을 들은 하윤이는 저를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윤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제 귀에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머님, 제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인지 잊으셨어요? 제 친구들은 다 회사에서 팀장, 부장인데 제가 국밥집 카운터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어머님 체면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의 체면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윤이의 변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기 피부는 예민해서 기름 냄새만 맡아도 뒤집어진다느니 자기는 머리 쓰는 일에 익숙해서 단순 노동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느니 그러다 마지막에는 정말이지 말문이 막히는 소리를 하더군요.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후로 자기는 지금 갭이어 중이라고요. 지난 몇 년간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자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래요. 그래서 가게 일을 돕는 건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일을 돕기 싫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땀 흘려 일하는 제 인생 자체를 이 가게의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수십 년간의 제 정성과 노력이 배운 사람의 체면이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하찮게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가게는 당장 아수라장이었고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저는 결국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제안을 꺼내고야 말았어요. 하윤이가 입버릇처럼 노래를 부르던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고요. 그 말을 듣자 하윤이의 표정이 180도 바뀌더군요. 경멸로 가득 찼던 눈의 탐욕이 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순히 알겠다고 하진 않았죠. 마치 자신이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윤이는 제게 일종의 구두 계약을 요구했어요. 첫째, 여행은 저가 패키지가 아니라 모든 걸 최고급으로 즐기는 자유여행이어야 한다. 둘째, 자기는 딱 계산대 일만 할 것이며 설거지나 서빙 같은 허드렛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근무 시간은 하루에 딱 4시간을 넘지 않는다. 저는 그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이렇게 차가운 거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려왔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때 하윤이가 한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어머님, 가게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아직도 현금만 받으시는 건 좀 그래요. 제가 최신식 결제 시스템을 알아봐 드릴게요. QR코드니 온라인 페이먼트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죠.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가게도 현대화되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너무 지쳐 있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손으로 평생 일궈온 가게의 통제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땐 그걸 따질 기력조차 없었답니다. 그날 밤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 하윤이한테 다 들었어요. 하윤이 말이 맞아요. 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유럽 여행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하윤이도 마음고생 심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평했어요.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제 고통과 희생은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저 아내의 투정과 불평만이 들리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가게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가게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저를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친 이 공간에서 그리고 내 모든 것이었던 가족 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윤이는 마지못해 가게 계산대에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을 돕는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며느리는 아침 십시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기사를 검색하거나 친구들과 끝도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일과의 전부였거든요.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카드를 받고 거스름 돈을 던지듯 내주었죠. 얼굴에는 나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손님들에게 제가 다 미안해질 지경이었죠. 가게에 활기차던 분위기가 며느리 하나 때문에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을 정산해 보면 꼭 돈이 비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라 바빠서 실수했나 보다 하고 제가 메워 넣었어요. 하지만 액수는 점점 커져갔죠. 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넌지시 물어보면 하윤이는 자기가 설치한 그 복잡한 결제 시스템 탓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시스템이 다 이래요. 가끔 오류가 나기도 하거든요.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라며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 취급했죠. 제가 평생 돈 계산을 해온 사람인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명백히 돈이 새고 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하윤이는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자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가게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던 아르바이트생 은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계산대 뒤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자기가 아끼는 팔찌가 없어졌다면서요. 가게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저는 무슨 일이냐며 달려갔고 하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 팔찌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더니 하윤이는 은지의 가방을 삿대질하며 지목했어요. 혹시 은지 씨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순진한 은지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얼굴이 하얘졌지만 하윤이는 막무가내였죠. 결국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은지의 가방이 열렸고 그 안에서 하윤이의 팔찌가 나왔어요. 물론 그건 하윤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넣어둔 것이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팔찌는 명품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산 몇천 원짜리 싸구려 장신구에 불과했어요. 하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네가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라며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울부짖었죠.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은지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착하고 성실했던 은지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유일한 제 사람을, 제 유일한 조력자를 잃고 말았답니다.
이제 가게 일은 온전히 저와 하윤이의 몫이 되었죠. 물론 하윤이는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요. 은지가 나가자마자 하윤이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가게에서 하윤이가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마지못해 치우러 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요란하게 나뒹굴었죠. 제가 놀라서 달려가 보니 하윤이는 다리를 붙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어요. 어머님, 가게 관리 좀 잘하셔야죠. 위험하잖아요. 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저는 급하게 119를 부를까 했지만 하윤이는 자기가 아는 병원이 있다며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지훈이가 회사에서 반차까지 내고 달려왔고 하윤이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향했죠. 제게는 걱정 말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제가 아내를 다치게 한 원흉인 것처럼 원망스러운 눈빛만 던지고서요. 그날 저녁 하윤이는 다리에 하얀 깁스를 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잘 아는 의사 친구가 있는 작은 정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발목뼈에 금이 갔다며 최소 2달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하윤이의 소셜미디어에는 그녀의 효녀 코스프레가 극에 달한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서아의 태블릿을 통해 그 참상을 목격했죠. 깁스를 한 자기 다리를 가장 아련한 각도로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바쁜 시어머니를 돕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몸은 아프지만 효도하다 다친 거니 괜찮아요. 빨리 나아서 다시 어머님 도와드려야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하윤이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사람들까지 좋아요를 누르고 위로의 댓글을 달았죠. 하윤 씨,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요즘 저런 효부가 어딨어. 다음 날부터 저희 가게는 과일 바구니를 든 조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하윤이를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3층에 올라가 하윤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건넨 뒤 1층에 있는 제게 내려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마디씩 툭툭 던졌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아직 젊은데 몸조리 잘 시키셔야죠. 배운 사람한테 그런 험한 일을 시키면 쓰나.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명백한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순식간에 저는 착한 며느리를 부려먹다 다치게 한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저는 제 가게에서 제 이웃들에게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이제 제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어요. 손님들로 미어터지는 가게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서아도 돌봐야 했고 이제는 3층에 누워있는 중환자 시중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윤이는 침대에 누워 작은 종을 흔들며 저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밥을 대령해라, 물을 가져와라, 화장실을 가야 하니 부축해라. 끝없는 요구사항에 저는 하루에 20번도 더 1층과 3층을 오르내려야 했죠. 결국 제 몸이 먼저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현기증과 함께 온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2층 제 방으로 올라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렇게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아래층 가게는 아수라장일 테고 손녀 서아는 혼자 TV를 보고 있겠죠. 그리고 제 머리 위 3층에서는 저를 재촉하는 하윤이의 종소리가 끝없이 아주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종소리는 제 완전한 패배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점점 더 맑아졌어요. 며칠을 알아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억울함과 서름이 열꽃처럼 피어오르다 못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더군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저는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수건이라도 적셔서 열을 식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3층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명랑하고 즐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홀린 듯이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며느리 하윤이가 깁스는 방구석에 벗어 던져둔 채 멀쩡한 두 다리로 러닝머신 위를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찌나 신나게 웃고 떠드는지. 전화기 너머 친구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밝혀 들어왔어요. 너는 모를 거야. 그 식당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머리카락이랑 옷에 기름 냄새가 배어서 역겨워 죽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연극을 좀 했지.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손발이 되어 다 시중을 들잖아. 얼마나 웃긴지 몰라. 순진하고 고지식한 늙은이라 속이기도 얼마나 쉬운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서늘한 분노였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내 자식이라 생각했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열 때문이 아니었죠.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드는 제 손은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이 작은 틈새로 렌즈를 밀어넣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하윤이의 활기찬 모습,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 잔인한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작은 휴대폰 화면 안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한때는 어렵고 낯설기만 했던 이 현대 문물이 이제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알아누웠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뿐해졌죠. 열은 어느새 식어 있었고 그 자리를 차가운 결심이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수십 번이고 그 영상을 돌려봤어요. 볼 때마다 상처가 헤집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당장 3층으로 달려가 이 영상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하윤이는 분명 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갈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은 어리석은 짓이었죠. 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법 말끔한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억울하게 가게를 그만둬야 했던 은지의 작은 자취방을 찾아갔죠. 은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방 안으로 들였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하윤이의 영상을 보여주었죠. 영상을 보는 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내 억울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펑펑 쏟았죠. 저는 눈물을 닦아주며 제안했어요. 다시 가게로 돌아와 달라고요. 예전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이제는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죠. 은지는 눈물을 닦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동맹군을 얻었답니다. 그날 이후 가게의 한가한 오후 시간은 저의 작은 교실이 되었어요. 은지는 제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사실 몇 년 전에 마포구 노인복지관에서 기초반을 듣긴 했지만 쓸 일이 없어 다 잊어버렸거든요. 은지는 제게 모바일 뱅킹 앱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실시간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카드 분실 신고와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법을요. 화면 속 작은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배웠어요.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익힐 때마다 저는 빼앗겼던 제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오는 기분이었죠. 통장 속에 잠자고 있던 숫자들이 이제는 제가 직접 지키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주방의 낡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제 앞에는 수십 년 된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계부의 깨끗한 페이지 위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저의 복수 계획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윤이가 찍어 올렸던 깁스 사진이 제 계획의 첫 번째 단서가 되었죠. 하윤이가 그토록 원하던 유럽 여행은 미끼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 지훈이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전략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연기를 좋아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를 만들어주마. 다시는 내려올 수 없는 아주 화려한 무대를. 저는 어두운 주방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늙고 병든 여인은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엔 강철 같은 눈빛을 한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죠. 제 입가에 조용하고도 단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날, 저는 모처럼 외출 준비를 했어요. 수십 년간 입었던 낡은 옷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압구정의 한 고급 여행사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화려한 여행 상품 책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저는 가장 두껍고 좋아 보이는 책자를 펼쳐들었어요. 파리, 로마, 스위스, 며느리 하윤이가 친구들 얘기를 하며 그토록 부러워하던 장소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약자 명단에 세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죠. 바로 저, 박서연, 그리고 제 아들 이지훈, 마지막으로 제 사랑하는 손녀 이서아. 며칠 뒤 여행사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가 집으로 배달되었어요. 안에는 반짝이는 종이로 인쇄된 항공권과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여행 일정표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마치 아주 중요한 보물처럼 들고 3층 거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무료하게 TV를 보고 있는 하윤이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곳. 바로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아주 우연히 올려두었죠. 여행사의 번쩍이는 금색 로고가 위로 오도록 방향까지 세심하게 맞추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1층 가게로 내려왔어요.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요. 저는 주방에서 묵묵히 깍두기를 담갔어요.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3층 거실에 쏠려 있었죠. 이윽고 위층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날카롭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죠. 미끼를 문 거예요. 어머님. 분노의 찬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신호탄 삼아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서름이 제 발밑에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죠. 거실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하윤이는 여행 서류를 손에 구겨쥔 채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그토록 아프다던 다리로 말이죠. 텅 빈 휠체어는 마치 버려진 무대 소품처럼 한쪽에 뒹굴고 있었고요. 하윤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연극의 마지막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었죠.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현관문이 열리면서 퇴근한 아들 지훈이가 들어섰어요. 피곤에 절어있던 지훈이의 얼굴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하게 보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표정의 어머니, 서서 악을 쓰고 있는 아내, 그리고 주인을 잃은 텅 빈 휠체어. 지훈이는 어안이 벙벙해서는 간신히 입을 뗐어요. 하윤아, 너 다리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하윤이의 분노는 잠시 당황으로 바뀌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내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겠죠. 지훈이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의 변화를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혼란스러움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끔찍한 깨달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과장된 아픔, 저의 끝을 모르던 피로. 그 모든 조각들이 아들의 머릿속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멀쩡한 두 다리를 한 번, 그리고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본 뒤, 저는 아주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 인생 최고의 연기였을지도 몰라요. 어머, 우리 아가,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어쩌니? 유럽은 걷는 데가 정말 많은데 너처럼 다리가 부러진 애가 어떻게 가겠어? 너는 집에서 푹 쉬면서 몸조리나 잘하렴. 제 말에 하윤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뻥긋거렸어요. 아마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새로운 거짓말을 수백 개는 지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그럴 기회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에 스마트 TV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은지에게서 배운 대로 저는 익숙하게 몇 번 화면을 두드려 휴대폰과 TV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죠. 지훈아, 너도 이걸 좀 봐야겠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65인치 대형 화면에 며칠 전의 영상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깁스는 내팽개친 채 러닝머신 위를 쌩쌩 달리는 하윤이의 모습, 그리고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조롱하고 자신의 사기극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러닝머신이 윙윙거리는 소리, 하윤이의 경멸 가득한 웃음소리, 순진한 늙은이라 속이기도 쉽다고 말하는 잔인한 한마디 한마디가 대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아들 지훈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충격과 불신, 그리고 깊고 처참한 상처, 마지막으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요. 아들이 받은 배신감은 단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며 지탱해온 모든 것이 아내의 추악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겠죠.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하윤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죠. 자신의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하윤이는 제게 기어와서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훈 씨,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은 이제 단단한 돌처럼 굳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하윤이의 손을 조용히 떼어낸 뒤 넋이 나간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지훈아,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내 사랑과 희생에 대한 모독이다. 내 아내의 일이니 이제 네가 결정하거라.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빠져나오려 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두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요. 아, 그리고 동네 반장님께는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다. 우리 며느리가 기적적으로 다 나았고 그동안의 소동은 다 오해였다고. 우리 가게 안전에 대해 더 이상 헛소문이 돌면 안 되니까 말이다. 이 마지막 말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었죠. 제 땅에 떨어진 체면과 제 인생이 담긴 가게의 명예를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순간이었어요. 화려했던 연극에 막이 내렸고 진짜 연출가가 누구였는지 비로소 모두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3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윤이는 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했어요. 저와 지훈이, 그리고 손녀 서아는 말없이 각자의 여행 가방을 쌌어요. 거실에 모였을 때 지훈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하윤이가 갇혀있는 그 거대한 집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죠. 유럽에서의 이주는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치유의 시간이었죠. 처음 며칠간 지훈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대화는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알프스 산맥이 펼쳐져 있었죠. 따뜻한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아들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장님이었어요. 회사 일에 미쳐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너를 탓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번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엄마와 아들은 비로소 서로를 깊이 마주보고 있었죠. 그 시간, 서울에 홀로 남겨진 하윤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와 우리가 돌아와서 본 광경을 종합해보면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굴욕감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윤이는 집안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끼던 화병을 깨뜨리고 가족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건 마치 자신의 파괴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 같았어요. 2주간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어요. 지훈이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어쩌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난장판 속에서 하윤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우리 앞에 섰어요. 며느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행은 즐거우셨나? 깜짝 놀랐지. 내가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 그리고 어머님 돈으로 쇼핑도 좀 했지. 내가 그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며느리는 자기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환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가엾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가, 쇼핑은 즐거웠니? 그랬다면 다행이구나.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단다. 저는 천천히 하윤이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 내가 가진 모든 은행과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단다. 내 신용카드와 통장이 모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지. 하윤이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하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은행에서는 네가 결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모든 내역을 나한테 알려주더구나. 네가 다녀간 명품 매장의 CCTV 기록도 전부 확보해달라고 부탁해뒀단다. 넌 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어. 대신 네가 절도와 사기를 시도했다는 아주 상세한 증거만 남겨줬을 뿐이지. 하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마지막 발악마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이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아내에게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죠. 며칠 뒤 저는 마포구의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깃든 곳이었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일 때 파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속초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죠. 그곳은 평화롭고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의 대부분은 제 손녀 서아의 이름으로 신탁 펀드를 만들어 넣어두었어요. 제가 은지에게서 배웠던 바로 그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직접 관리했죠. 손주를 위하는 할머니의 전통적인 마음에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웠던 현대 기술을 결합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룬 가장 완전한 승리였답니다. 시간이 흘러 석 달 뒤, 저는 속초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푸른 동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 아래 백사장에서는 손녀 서아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죠. 지훈이는 다행히 근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도 서아가 제게 달려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 아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단다. 인생은 내게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가르쳐 줬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용감하게 일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걸 말이야.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새벽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와 지훈이 그리고 서아,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우리 세 식구는 함께 그 눈부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복수는 끝났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당함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야말로 자기 자신과 진정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큰 사랑이 될 수 있거든요.